벌써 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12번이니까 헤브라이즘과 문명에 대해서만 다룬 지 1년째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명,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유혹,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명이에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했던 문화가 이 헬레니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배웠고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이렇게 세계 제국들의 문명들을 보아왔는데요. 이 문명들은 여기 그리스 말고 일단은 5개가 다 제국입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제국, 이집트 제국. 메소포타미아는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통괄하는 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국이었고요. 이집트도 제국이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 제국들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었던 네 제국들은 이제 정치적인, 그다음에 무력적인 군사력이죠. 그 군사력으로 또 그리고 왕의 통치가 전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독보적이죠. 전제적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왕의 전횡이 있는 그러한 정치 스타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네 제국들은 그렇게 하면서 헤브라이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고 무력이 가해지면 오히려 신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생기죠? 그래, 내가 더 잘 버티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버티는 것 같아요.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무력이, 그다음에 압제가 있으면 오히려 반발하더라. 그래서 신앙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네 문명이 헤브라이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억눌렀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이제 굳세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 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구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그리스 문명이 문제인데요. 이 그리스 문명은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 헬레니즘 문명은 세계를 무력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것으로 제압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는 문화, 그다음에 사상 이런 것으로 통제를 했어요. 문화와 사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서와 정신으로 세상을 통제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대한 헬레니즘하고 충돌했던 헤브라이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제일 우리의 현실과도 잘 맞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문해부흥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로서의 문해부흥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헬레니즘의 3대 문화 정신 영향력이 있는데요. 세계의 영향력,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문화 정신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림이 사실 큰 벽화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알렉산더입니다. 헬레니즘의 시조인 알렉산더인데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그 알렉산더와 더불어 같이 갔던 일찍 요절은 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리스 세계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가져갔던 3가지 아주 중대한 어떠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카데미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아카데미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학문적인,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그 중추 역할을 하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철학, 그다음에 비전, 아카데미 회원이 되는 것 자체가 품격을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과 더불어 신화도 이 안에 이제 포함되는데요. 어쨌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던 세상이 헬레니즘 세상에 펼쳐졌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의 철학하는 머리, 마음, 그것과 또 신화를 엮는 그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헬라 시대가 보여준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실제로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끼쳤던 영향력은 김나지움이랍니다. 김나지움 아시죠? 체육관, 체육활동, 육체적인 건강. 근데 그것을 정신과도 연결시켰습니다. 글쎄요, 혹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것이 이때서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김나지움이 무지무지하게 널리 퍼졌습니다. 세 번째는 신전입니다. 신전, 신들, 신탁, 이런 것들이 그 헬라 영역에만 퍼쳐진 것이 아니라 멀리 뻗쳐서 인도 바로 옆 그 경계선까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딱 이렇게 펼쳐나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헬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로마 시대 때도 이것이 세 가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카데미, 김나지움, 템플, 이것이 다 어떻게 연결되죠? 이것이 다 휴머니즘하고 연결됐어요. 휴머니즘.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어떤 그러한 세상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인본주의, 휴머니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온 세계에 퍼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제왕들은 빠졌습니다.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왕이 빠지고, 그 다음에 무력이 빠지고, 그 다음에 빠진 것들, 이전 시대 때 사람을 얽매였던 많은 것들이 빠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하고 순식간에 그와 더불어 갔던 이런 제도들이 잘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 가지는 지금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하다못해 요새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교양 인문학, 교양 인문, 교양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다 아카데미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자체를 모르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시류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얘기할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방송을 틀면 그런 교양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모두 사람들을 갖다가 석사 이상으로 만들려고 그런지 방송 틀 때마다 저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재미도 있어요. 역사가 이렇구나. 시대의 정신이 이렇구나.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나지움도 요새 피트니스 클럽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우리야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피트니스 클럽이 꽉꽉 찹니다. 또 육체미 콘서트에 나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또 웬만한 20대 30대 남자라면 뭐는 있어야 돼요? 식스팩이라고 하나요? 왕자는 가슴에 새겨줘야 돼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김나지움 활동과 연결이 돼요. 또 그때 그러한 정신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학문, 예체능, 신전, 종교, 그죠? 종교 이야기들이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서 헬레니즘이 그렇게 순식간에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가 이끌고서 세계 정복을 나갔었고 겨우 33살 반 살았던 저 장군에 의해서 세상이 정복되긴 했지만 그렇게 빨리 헬레니즘이 정착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헬레니즘이 온 세상을 휩쓸 때 이 헤브라이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는 탈무드의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카바라고 하는 레브인데요. 이 레브가 여우와 물고기 이야기를 하나 남겼어요. 레브라고 하면 저기 이제 레브라고 썼는데 원래는 이제 랍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랍비 중에서도 아주 시대를 이끌어갔던 유명한 랍비, 현자, 뛰어난 랍비를 갖다가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레브라고 불러요. 레브, 라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약 50년 AD 50년서부터 이렇게 살았던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 레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보이죠? 저 여우하고 물고기들이 하는 단순한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헤브라이즘이 겪게 된 그 시대적인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강둑을 따라 시냇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물고기들이 펄썩거리면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니? 저 밑에 그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얘들아, 그가 그렇게 무서우면 이리 올라오면 되잖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기 올라오는 저 그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 그래? 그러면 올라와. 땅 위로 올라오면 안전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 물고기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는 물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운데 땅 위에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우화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속에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몰아치는 헬레니즘의 문화 영향력이 우리 젊은 아이들을 콱콱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올라오는 헬레니즘의 그물에 걸린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펄쩍펄쩍 뛰면서 살 곳을 찾고 숨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여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떨고 있지 말고 올라와. 야, 우리가 이 헤브라이즘의 이 커다란 물속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인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땅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자주 이야기되는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역경들, 도전들을 겪을 때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또 설명되고 이야기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그 영화 중에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들, 딸들은 옮겨 다니기 싫어요. 왜냐하면 정착해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이렇게 떠나자고 하는지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충돌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에 그것과 섞여서 아이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삶과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에 잘 나타냈습니다. 완전히 100%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방랑할 수밖에 없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카데미, 헬라가 이게 선전하고 끌고 가는 이 아카데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암, 그 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 이전 세계는 어느 세계에서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알미 없었어요. 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알미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되기도 하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리스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 철학의 두 거장이 누구라고요? 여기 이것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정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요. 그다음에 손을 갖다가 땅 아래로 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만 알면 되지 이런 사람 몰라도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도 현대 철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은 아직까지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대는 세상이 헤브라이즘 앞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군요. 세계는 보이는 세계, 즉 인간 감각이 접하는 일상적인 세계와 세계의 시공 밖에 존재하는, 즉 인간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원하며 완전한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인 이데아, 두 영역으로 존재한다.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제국에서든지 어떤 세계에서든지 들어보지 못하던 이러한 철학이 헬레니즘 세계를 휩쓰는 겁니다. 와, 저게 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뭐지? 하지만 저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저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야, 저 사람 화이트 칼라다, 저 사람 대단한 지식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세상으로 나눠진다. 그 세상 중에서 참된 세상은 이데아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참된 원형으로서 저쪽 세계의 이데아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인데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찌 알고 경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 얘기 그만합시다. 이렇게 제자가 또 스승을 대들어요. 근데 이 제자가 하는 얘기도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될 세상은 이 세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소리지만 이 스승과 더불어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엮어낸 세상이 있는데, 플라톤은 이데아론, 관념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론, 경험론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이 기원전 300년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헬레니즘이 온 세계를 휩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젊은이들이 여기에 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말고 이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이론들, 무엇들 중에서 혹하는 게 혹시 없나요? 저는 혹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 주가요, 지난 주에 우주 천체 망원경이 발사됐어요.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이 너무 낡아서 뭐 몇 조 원짜리 우주 천체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리를 잡으러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부터 그 망원경이 온 우주 공간을 쏘아대면서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언제 그 빅뱅의 타임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그 빅뱅 이후에 얼마나 멀리까지 지금 가 있는지 그 모든 자료들을 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쏘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쉐마 교육하고 하브르타 교육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늘 이렇게 자료를 리서치하는데요. 강남의 부모들은 지금 자기 아이들에게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거 애들 흥미가 없고 그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거 영어 뭐 초등학교 시절 때 어느 때든지 한 학기 내지 1년 미국에다 보냈다 오면 영어 합니다.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강남의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냐면 과학, 천체학 이렇게 과학 분야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혹하고 달려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가르칩니다. 예체능 그리고 뭐 미학 이런 쪽으로 가르치고 있대요. 학원을 그런 쪽으로 보낸답니다. 그런 학원이 많아요? 많지 않죠. 그런 학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 대학 교수들이 강사가 되고 강사들이 강사가 되었고서 그런 천체학 분야에 대한 이야기, 미술 분야에 대한 이야기, 미술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이에게 실제로 체육을 가르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이런 철학 분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천체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할 때 창조의 산이라고 하는 Mountain of Creation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은하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기둥이라고 해서 Pillars of Creation이라고 하는 또 검색어로 딱 쳐서 놓으면은 와 어마어마한 기둥에 저 우주에 있는 그 별 기둥들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천체에 대한 이야기는 호기심을 많이 이렇게 자아내게 해요. 아인슈타인도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뭐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새로운 관심거리로서 확정되지 않은 여러분들 천체학이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학문 분야로서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큰 아들과 딸들, 자라나기도 하고 또 큰 이 아들과 딸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이 아카데믹한 어떤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 골라낼 것이다, 선별해낼 것이다? 아닙니다. 깊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하나 해보죠. 여기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여기 글자 보죠. 여기 휘자 이렇게 딱 스카프를 둘렀는데 쫙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도 히브리어가 보이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유명한 것이 뭐냐면 고대 도서관으로서 세계적인 도서관이에요. 지금도 그 유적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큰 도서관이 있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곳에 있는 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 출신의 필로인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 교육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헬라주의적인 유대인으로서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최초의 그 헬라 시대 때 철학자가 됐어요. 왜 철학자가 됐냐? 이렇게 숱한 헬라의 철학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과연 내가 우리 민족의 경전인 성경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앙인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식 철학을 배우고서 그 방식대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방어하고 우리 것을 옹호하고 그래야 되겠다고 해서 철학자가 되었고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하면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는 헬라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뀐 유대인인데 그의 철학은 말이죠. 실제로 플라톤의 철학하고 유대인들의 윤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근데 부족하잖아요. 이 필로 학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헬라주의에 이렇게 동화되어 있어서 유대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철학자들이 그 다음에 많이 양산을 합니다. 양산을 하지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니까 이 물길이 그냥 파묻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공자학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자학원. 공자학원 내지 공자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학당이 뭐냐면 전 세계에 중국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보급하는 소프트 파워, 연성 권력의 모습으로서 전 세계에 파급된 중국 알리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2000년도 초반의 통계인데요. 아시아 자체, 중국 말고요. 아시아 자체 110개의 아카데미가 있고 유럽에 169개, 미국에 126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이 공자 아카데미가 공자 학원이 공자를 말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는 소프트 파워의 수단이랍니다. 공자 별로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중국어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자 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어를 가르치지만 그냥 가르치면 돈 받지 않고 가르치지만 그렇지만 공자 얘기도 완전히 뒤틀어서 하는 그러한 학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TV에 이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다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공자학원이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년이 있죠. 작년 21년에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에 대해서 폐쇄시키는 나라마다 폐쇄시키고 몰아내버리는 그러한 운동들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쫙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04년에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이 서울에 설립됐어요. 연대, 한양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서울대학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우리나라에 21개 대학에 공자 아카데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중국의 파워가 한국을 견제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파워가 너무 세니까 이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중국 세계에 같이 이렇게 파묻혀 들어가고서 먹고 살 것을 찾아야 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강하니까
이 공자 학원을 갖다가 뭐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통계에 의하면 162개국, 전 세계 162개국 545개 학원, 이것은 이제 공자 학원이고요. 1170개, 학원보다 약간 뭐 재정적으로 약하니까 도와주는 그런 공자 학당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체제 선전기구로 교육 과정 모두를 검열하고 통제하면서 작동되는 그런 학원이, 공자 학원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헬레니즘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다 헬레니즘의 이 아카데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그렇게 순식간에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 휘어잡는 이 아카데믹한 파워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김나주임입니다. 신체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말하는 이 김나주임이요. 실제로 그리스에 있는 조각상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했던 올림피아드의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물병에도 이 스포츠 활동이 이렇게 가득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비록 그리스 시대 때는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조각되어 있는 상인데요. 이 상의 이 경기 종목이 뭐냐면 판크라티온이라고 합니다. 판크라티온. 모든 할 수 있는 종목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싱이고 그다음에 레슬링이고 거기에다가 더할 것 뺄 거는 없이 다 더해갑니다. 발로 차기, 엎어뜨리기, 유도도 들어가고요. 뭐 별것 다 들어가서 하는 최고의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인데 이것을 김나지움이라고 불러요. 김나지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김자, 김나 거기까지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벌거벗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김나지움, 그리스 시대 때 김나지움의 운동도 있고 올림피아드도 있고 하는데 그때 모두 다 이렇게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게 감추임이 없이 다 드러내는 그 근육을 드러내고 힘줄을 드러내고 그의 파워풀한 어떤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김나지움에서의 운동은 다 이렇게 벗고 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운동과 더불어 경쟁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서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유행했던 까닭은 뭐냐면 이 김나지움 회원이 되어야만이 그 시민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폴리스들이 한데 뭉쳐서 이제 헬라가 된 것인데 그 폴리스의 회원,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이 김나지움 회원이 되어서 일정한 단계의 기간을 지나야만이 회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야손도 말이죠. 김나지움과 에페베움이라고 하는 두 기구를 예루살렘에 설치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대제사장 야손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이 김나지움 있었고 또 동일한 어떠한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김나지움이 어떤지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폼페이에 있는 김나지움인데요. 폼페이에 있었던 거야. 뭐 완전히 다 화산재에 뒤쌓여 있다가 걷어냈기 때문에 거의 실체적으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장이고요, 경기장이고요, 또 훈련장이고요. 참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그 4대 있지 않습니까? 그 4대에 있는 김나지움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여기가 예루살렘 그
뭡니까? 솔로몬 성전벽이에요. 그 성전벽 앞쪽에 이렇게 뭡니까? 히포드롬이라고 해서 말 타는 경기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의 모형도가 있거든요. 그 모형도에 이 히포드롬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더불어서 뭐가 있다고요? 예술이요. 예술이 있는데요. 이 예술로 이제 세상을 다스렸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책에도 나오지만 베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베샨에 가면 이렇게 멋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로가 쭉 있는데 대로가 있고 저쪽에 이쪽 대로의 맞은편에 가면 여러 헬라 신들의 신상들이 있어요.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뭐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šan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거든요. 가이사라에 있는 이 음악당입니다. 멋있죠?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쫙 앉아서. 네, 여기 갔을 때도 좀 봤는데요. 정말 멋있어요. 또 이 가이사라의 야외 극장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히포드롬이 이쯤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넓어요. 쫙. 그러니까 말을 타고서 있는 힘껏 달리는 그러한 운동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쫙 갔다 한참 돌아오는데 그 히포드롬 경기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이고 갈릴리 호수를 낀 도시 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뭐라고요? 디베랴, 그죠? 티베리아입니다.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도 갈릴리하고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봤던 그 예루살렘 구도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모형이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솔로몬 성전 저렇게 보이죠? 헤롯 성전 그 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곧바로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또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헬레니즘이 휩쓰는 곳에는 극장하고 그다음에 경기장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한가운데도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러 군데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데 안 빠지겠습니까? 빠지죠. 너무너무 좋은 거리잖아요. 놀거리, 볼거리, 또 직접 참여해서 즐길 거리.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답답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도 가서 1시간 얼마나 즐겁게 놀고 오겠습니까? 예수님 당대에도 이런. 그리고요,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상입니까? 저는 이것을 갖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여신 나이키 여신인 나이키의 상인데요. 그 상에 흐르는 하나하나의 이 천이요, 얇은 천의 느낌,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날개의 느낌은 정말 최고의 느낌을 줘요. 이런 예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없는. 마지막으로 보죠. 템플도 연결했죠. 그렇죠? 템플, 신전, 신화, 신탁, 그리고 생활. 여기가 가장 유명한 신탁지입니다. 신탁. 신으로부터 어떠한 결정된 것을 받고 또 부탁하는 그런 신탁의 장소인데요. 델파이라고 하죠. 델파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가 신탁의 장소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여사제가 신의 그 결정을 갖다 듣는, 다 이것이 뭐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국가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 신탁하는 무녀가 정말 커다란 권력을 잡는, 그래서 왕이 와서 이 무녀에게 부탁하고 또 청탁하고 그러한 사건도 벌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이곳 세상입니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이 올림픽 때문에 올림피아 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화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근대에 있었던 의식이 아니라 이미 헬라 시대 때에서부터 있었던 올림피아 산에서의 성화식이 실제로 그림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과 신화의 나라, 신들의 세계, 그리고 인간들의 그 신들의 세계 때문에 가는 인간들의 위안, 그다음에 신전들과 여사제의 신탁, 정치와 국가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 그다음에 아카데미에서의 철학과 신화와의 이 접목, 그러니까 신화,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앙,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뻗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게 헤브라이즘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김나지움이요. 네, 이제 마지막 몇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아주 악명은 높았던 헬라 나라가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죠. 그 넷으로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셀레쿠스 왕, 그렇죠? 근데 이 셀레쿠스 왕,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너무너무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실제로 이러한 상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도인데, 실제로 이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제우스 신상인데 보좌에 앉은 제우스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이게 수컷 돼지를 갖다가, 아직까지 거세하지 않은 수컷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할례 받은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 다 죽였습니다. 할례 받은 자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으니까, 8일째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실 뭐라고요? 에피파네스,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이다,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쳐 있습니다. 결국 그가 벌을 받아서 어떻게 죽는지 보겠습니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우리는 정경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외경도 인정을 해요. 위경은 말 자체가 가짜 위이기 때문에 위경은 그냥 있는 문학서로서만 취급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치는데, 그 외경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입니다. 마카베오 서인데 거기에 상하권이 있어서 마카베오 하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누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그에게 가하셨다. 안티오쿠스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내장이 뒤틀리고 격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수도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질주하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 붙어있는 뼈가 하나도 없었다. 이 불경건한 자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심한 고통을 느끼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살은 썩어 들어갔다. 그의 온 군대는 그의 몸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을 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어갑니다. 아주 너무 악한 왕이었었기 때문에 죽는 모습도 그렇게 나는데요. 이 왕이 죽는 그 시즌에 여기 뭐라고요? 마카비 가문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횡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몇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띠아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망치를 든 자예요. 망치. 진짜 망치를 들고서 이 시리아와 독립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독립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서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가득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레지스탕스로서 투쟁을 벌이고 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죽어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시리아에 정치적인 혼란이 오고 그러는 바람에 마카비 가문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의 모든 기능들을 되살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된 곳에 닿았던 물건들 다 버리고 조금이라도 뭐 흔적이 있는 것 다 버리고 성전 정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전에서 의식을 치르자 해갖고서 찾아봤더니 기름이 딱 한 병만 나왔어요. 하루치만 나왔어요. 근데 기름을 하루치만 나왔는데 이 기름이 이제 막 만들어서 성류가 되도록까지 기다리려면 앞으로 8일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치 기름을 붓고서 8일 동안 불을 못 붙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하루치라도 불을 붙이자 해서 불을 붙였어요. 다음 날은 가고서 이제 기름이 없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름을 드리자. 만들어지기까지 8일이 걸리는데 이거 드릴 것이 없구나. 그래서 붓는데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 날 갖다 그 성유통을 갖다 보니까 기름이 있어서 불이 붙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동안 이 불이 하루에 하나씩 붙이는데 8일 동안 다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어요.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수전절이 이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누키아라 그래요. 이 촛대를 갖다가 원래 성전에 있는 촛대는 대가 몇 개죠? 7개예요. 7개인데 이 절기에 맞춰서는 9개 촛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른 촛대에 불을 주기 위한 씨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지 않고요. 8개 총 합은 9개지만 8개의 이 촛불에다가 하나씩 하루마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데 이 하누카 절기가 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집을 다 이렇게 불빛으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누카를 갖다가
빛의 축제라고도 불러요. 동네에다가는 메노라도 만들어 놓고 하누키야도 만들어 놓고 또 이거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이 뭐죠? 팽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여기 사면에 글자들이 있어갖고서 그 글자들이 가르치는 만큼 한 칸 두 칸 이렇게 더 가는 그런 게임을 하는 팽이입니다. 온 동네가 다 이 불의 축제 날은 빛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축제를 즐기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잊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살았던 문명들과 더불어 살면서 겪어왔던 험난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수전절에서 끝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수전절의 불빛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을 이끄시는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들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